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갑진년에 갑진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탐구하게 돼서 영광 넘어 섭섭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가 오늘날 150만 명 못 채웠지만 메트로폴리스로 대한민국 5대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행정 기능이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 관청 입지와 관계된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 광주 발전에 있어서 군대, 밀리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육, 학교, 그리고 이제 광주라는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이름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가. 일단 일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대다 하면은 제가 맡은 기준으로는 20세기라고 일단 그 정도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은 우리 광주는 5대 도시로서 우리 전라도, 호남의 수위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수위도시가 된 배경을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의 사진은 1980년 강주의 상당히 비운의 역사를 일이 끝난 다음에 찍었던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인 것 중에서 우리 호남문화재연구원의 강의장입니다. 눈에 보이네요. 이 터는 바로 남쪽 성문 바로 곁에 있었는데 최상진이라는 분은 소유자로 1912년에 약 600여 정도 땅으로 이력이 첫 번째 사정 당시 때. 그리고 여기 광산동이라고 합니다. 광산동. 광산은 광주의 별로이기도 했어요. 이 광산동 여기에 13번지에 전라남도 도청 지금 ACC의 준주건물로서 최근 다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광주천의 동편, 이 땅은 광주천의 범나무 자연제방 위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려말과 조선시대 지금까지 물은 근거로는 여기에 광주에 읍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관악 건물 터에 객사와 동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 60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도청은 무한 남왕리도 같지만은 광주의 핵이다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바라본 광주 광역시청 모습입니다. 광주천의 상무대교에서 바라봤는데 이에 구둥타지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1187m 산이 강에서 보니까 그렇게 도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반대 방향에서 본 광주 광역시청입니다. 21세기, 그러니까 2004년에 봄이 약간 지나니까 이제 광주 광역시청이 영산강의 본류 쪽으로 좀 가까운, 즉 광주천의 하류 부분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서진을 하게 됐죠. 광주 행정구역의 한 중심지, 중앙역 위치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보니까 딱 봐도 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배 건물이 유행하게 됐어요. 전라남도도청도 배 모양으로 했는데 이 설계 하신 회사 서울에서 설계된 이게 한 1,600원 정도 들어간 건물이라고 해요. 당시 비용. 근데 이 위치를 가만히 봤더니 이 광주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강의 조그만 개울의 자리에 들어섰는데 그 경계선이 유덕동이라는 행정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치평동 이렇게 한 그 경계선상에 시청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치평동 시대를 열기 전에 광주 시청, 이 화면에 광주 시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년대 중반에 우리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이 됩니다. 1986년이라고 썼습니다. 이때 광주 상공회의소 책자에 이렇게 승격을 확정했다. 왔다 직할시 100만 시민 후보이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90년대에 이름을 이제 광역시라고 썼고 이때 당시 직할시라고 하면서 이 면적을 거의 배로 늘립니다. 86년 당시는 광주 관할구역으로 하다가 88년에 송정읍하고 광산군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제곱킬로미터로 늘립니다. 두 배로 늘립니다. 그러면 이 계림동 시대는 언제 열었느냐? 치평동 시대의 이전은 계림동 시대인데, 계림동 시대의 광주시청은 이 호수를 매립한 시청이 자리한 것입니다. 이 호수는 약 6만 5천 평 정도 되었어요. 조선시대에 있는 지도의 초기에 경양 광주에 여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매립이 되고 60년대 후반에 68년쯤에 완전히 매립됨으로써 신시가지대가 이 신시가지대 60년대 말에 시청이 오겠죠. 여기 보면 이제 30년대 정도에 지도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1922년에 광주역이 광주선이 단양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년대에 여수가 기차 철도기 계림동을 건너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연지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경양강 조선시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써진 것은 학교로 추정되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동중학교라고 중학교, 광주 중학교 현재 광복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주 최초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서 책을 이제 만들어서 오늘 또 26번째로 쓴 그 최초의 아파트, 광주 최초의 아파트가 어디서부터 어떤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지어졌는가? 도시 상징하면 아파트니까 살펴봤더니 사립으로 지은 미도 아파트가 66년도에 이렇게 평양광주 메리지역 경계선상에 들어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강봉규 기자가 찍은 60년대에 사진을 쭉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매일매일이 되어가지고 신시가지 주택 사진이다. 시가지. 그 뒤에 이제 광천동에 시이나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가의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옮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림동에 그 새벌, 계림이란 말이 어떤 분이 새벌이라는 뜻이라는 새벌의 시가지가 들어섬으로써 또 하나는 중심지 어떤 기능을 가졌겠죠. 그러면 계림동 시절에 이전에 그 광주시청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50년대 사진으로 보니까 이곳이 광산동 100번지 이때 이 광주 부천이라고 써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광주부 광복대하고도 한 2~3년 지나다가 광주시청이다. 자, 이 건물이 지금 다 흘렸는가?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여기 갔더니 금복 빌딩이라고 표시석이 있거든. 여기 갔더니 구시청이다. 이때 1999년에 헐고 지었는가 아마도. 그런데 또 이 모습이 약간 들어있는 어떤 모습도 당시에는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세탁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청의 담임분들이 출근할 때 관청가에 이발과 그리고 세탁소 이런 게 같이 이렇게 근처에 입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또 시대를 거슬러 이렇게 가보니까 지도로 한번 보니까 1900년에서 1910년 그 사이에 광주 시의 중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지형도를 관찰해 보니까 이때 이런 기호들이 보입니다. 이 기호는 조금 익숙하게 하겠죠. 무척입니다. 무척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의 같은 시대에 나온 또 다른 지형도를 보니까 이렇게 마크가 두 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주에 위치했던 전라남도 관찰 부천 표시를 해놓고 또 전라남도 산하의 광주 군청 이렇게 표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현재 광주 제일고등학교가 있는 부분에 당시에는 논의였는데 여기에 공군로
서장루라고 합니다. 그 터로 수령되고 여기 유문동, 유황천이다. 이렇게 북쪽에 광주에 농촌 출발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자세히 또 보면은 아까 보았던 경양호, 그리고 이 경양호의 우편에 종류품 찰방이 이렇게 어떤 경양역도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 60년대에 매립을 하면서도 쓰였다고 토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사라졌다고 하는 태공사는 또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황촌의 모습은 이 지도의 글씨표기로는 어떤 글자가 써져 있어서 광주의 북쪽에 유림숲이라는 비보 숲정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광주 시내로 과연 서남부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어딘가 봤더니 향교의 남쪽 길을 통해서 서문을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길이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광주의 현재 공원 바로 밑에 광주 광주대교. 여기는 지금 광주교가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불로동 근처에 광주 지단이 들어오는 서문으로 그리고 양문동에 양문동 같은 경우나 이제 무릉동 같은 경우는 광주 성밖에 지금 현재 동명동이나 이런 굉장히 근교촌이라고 볼 수 있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러면 광주가 이 100마일 넘는 메트로폴리스로 자리하게 된 그 첫 번째 동의는 바로 행정기능이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가 그 관청이 있지 않은 그 관청을 주변으로 해서 시가 발달한 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우리 광주의 통일신라 때 모진 도덕 고성 이런 이야기가 모진 도덕고 도덕구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을 때 이후에 거의 천여 뒤에 이제 광주에 1896년에 광주에 전라남도 관철구청이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지도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호가 다르죠. 처음에 전라남도는 오늘날 전라북도의 고창군이라고, 고창에 읍성도 있잖아요. 고창군이 현재는 전라북도인데 당시에는 전라남도. 그런데 현재 전라남도의 구례구는 당시 전라북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1907년에 영남대 박물관에서 표기를 달았는데, 이렇게 고창과 있는 고창과 구례가 이렇게 서로 남북도로 바꿔치기 한 것은 1906년이더라고요. 지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전라도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가명이 전주가 중심이잖아요. 물론 1018년에 전주의 전자와 나주의 나자를 쌓았고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겼다 해가지고 전라도 이름으로 천년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그 팔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충청도 중에서
그러니까 전라도라는 이름이 현재 남아있는 그 도 명칭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전라도. 근데 이것은 결어로 호남 지방이다. 호남 지방이다. 호남 지방이 전라남북도 이렇게 된 바람에 그 전라남북도 중에서 전라남도의 관찰구청이 우리 광주에 이렇게 위치함으로써 광주는 오늘날 광역도시의 깃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부분에 조금 더 넓은 지역이 나온 광주 주변 이때 좀 진지하게 지도를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지도는 1905년에 연대가 나왔는데 광주에 이렇게 관찰구청 그리고 23부 체제 때 나중에 관찰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1911년에 오안에 이렇게 광주하고 비슷한 기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목포. 아시아 문화전당을 만들면서 이제 그 밑에 지하를 이제 파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성돌을 파내가지고 일정한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전당 남동 쪽에다 이렇게 복원을 시켜놓고 여기서 나온 어떤 광주 읍성의 흔적이 연대 측정이 된 것을 이제 찾아내고 보니까 이 두 개의 명문 기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 또는 신도곤이라고 여기에 이제 연대가 1378년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광주 읍성의 조성 시기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증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 시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옛날 도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흔적이 어딜까?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 어떤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무진읍터다라는 어떤 기록이 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무진읍어가 어디다냐 이렇게 봤더니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담양군 대전면 불대산 병풍산으로 둘러싸인 그 한제골의 남쪽에 평장동 광산 김씨의 시조단이 있는데 그쪽 일대하고 대치면 이쪽 대칠이 일대에 이렇게 로 추정되는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 한제 초등학교에 현재 이와 같은 그 미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 이 북쪽으로 이 한제골을 넘어서 장성호로 가는 길이 한성으로 가는 길은 뭐 지름길이라고 하지만은 대개 담양 쪽으로 해가지고 한성을 갔는데 남쪽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 미륵 흔적이랄까 이것이 그 임동의 유림숲 그 가운데 십신사지라는 그 사찰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범잡이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보면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현재 있는 천년 왕골 어떤 그런 비석 또 거기에 노고수 한성
북쪽으로 가는 길과 남쪽에 읍성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일렬로, 더 북쪽으로 가면 장성으로 가면은 그 호남선 철로변에 있는 미륵, 그게 장성회가 또 있죠. 더 북으로 올라가면은 갈제의 미인바위라고 또 하나 그 흔적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과연 현재 조선시대 때 국도 1호선을 타고 가는 갈제를 넘는 길이 지름길이었을까? 아니면 계량위에서 경양 방죽 뚝방길을 갖고 담양을 거쳐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대로였을까? 대개 지도상으로, 근대 만드는 지도상으로는 후자로 보는데, 그 뒤에 신장로 개척과 함께 또 이 길은 우회로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의 갈제로도 한성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것은 그 갈제 밑에 그 영신역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통로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한성 가는 길이 있었다. 이 지도는 1862년에 경북대학에서 이제 발굴한 그 또 자료예요. 이 17세기에 나온 이 지도에 이 광주의 중심지를 비롯해서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런 랜드마크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물론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별명이 이렇게 다 적어져 있습니다. 무진, 무주, 광산, 화평, 해양. 우리 해양 도시가스 있죠? 고려 때 광주의 별명입니다. 이렇게. 익주, 잘 쓰지는 않지만은 익양, 그리고 서석.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서석국민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서석대. 무등산의 별명이, 서석도 광주의 별명이었다. 이렇게 황하루와 아까 광주 시업 자리에 있었던 희경루, 이런 것도 새겨져 있어서 십시인사지, 이런 지명을 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나온 지명이 우연의 일치로 1530년께 발행된 신증 동궁 여지승남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이 하나도 빠져있지 않고 이게 다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그 지도를 거기 책을 보고 지도화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 있는 이렇게 방죽 이름이랄지 뭐 석서정, 이 방죽은 지금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극락강의 별명인 칠계,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등산 일대에 이런 사찰들 현재 어디인지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의 이름이 오리의 건천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하여튼 또 광주의 군사기지였던,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고내쌍성, 이것도 이게 있고, 풍영정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광주 행정구역 안에 있는 지역만 뽑아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이 지도가 광주를 나타내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정밀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러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 그 전라도라는 이름을 계속 쓰질 않고, 우리 광주가 이 그 목사골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주도 마찬가지로 그 고을에서 그 불행한 일들이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그 의포를 강등시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를 보통시로 한달지, 시를 뭐 군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달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는 1018년에
전주와 나주에서 전라도란 말을 썼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전광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주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주의 지위를 현으로 이렇게 옥에서 군으로 강등시킬 때 광주를 이렇게 넣어서 전광도라는 이름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1645년에 나주는 금성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러다가 1654년에 목으로 환원을 하고 다시 1655년에 금성현으로 그리고 64년에 환원을 하고 광주는 어떻게 되냐면 1430년에 무진군으로 있었어요. 무진군으로. 그러다가 1451년에 광주목으로.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광주목으로 안 나오고 무진군으로 찾아야 나옵니다. 그리고 1489년에 광산현으로 다시 강등을 하게 됩니다. 나주하고 광주를 이제 바깥치기 이렇게 하면서 1501년에는 다시 강주 목으로 되었다가 또 1624년에 광산현, 다시 10년 뒤에 34년 광주목으로. 이 사이에 발행됐던 아까 신중, 동궁, 여지승남은 강주목이라고 안 나오고 광산현으로 찾아야 나옵니다. 그리고 1701년에 광산현으로, 그리고 1757년에 다시 강주목으로, 또다시 1809년에 광산현, 1871년에 광주목. 이렇게 상당히 읍호 강등이 이렇게 성강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행정무역 시스템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정광도 시절에 지도를 그리면서 여기에 57관도다. 그러면 이 지도가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아까 폐인이 된 진원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지도를 만들 때는 이미 56관도지요. 그렇지만은 연대를 우리가 꼭 그 기준만 갖고 지도를 몇 년도에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무슨 기록을 할 때 이미 변해 있는 내용을 자기가 모르고 안 바꾸든지, 아까 관덕정 이치도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만든 지도에는 희경로하고 바꿔서 표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다르더라. 이처럼 지도 제작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에 나온 지명만 갖고도 이것을 정확히 연대를 측정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건지산은 도대체 어느 산이란 말인가? 그리고 왜 무등산이라는 이름은 없을까? 아까 건천이라는 강 이름이 있죠. 발음이 중요해요. 소리가. 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지산이라는 지명이 광주에서 남평 쪽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한자는 다르게 쓰지만 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했을까? 무등산을 했을까? 무등산은 또 다른 벼로가 건지산이라도 했을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고산자는 지도를 이렇게 처음에 동요도란 지도를 만들고 1861년에 가서 판각을 하는 이런 목판본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황토색으로 색을 칠한 것은 제가 칠해놨을 뿐입니다. 이게 양각 판화입니다. 목판화. 이때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하나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여기는 두 개로 판각을 했습니다. 이때 범례를 분명히 주었는데 이것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데는 읍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개로 되어 있는 데는 읍성이 없다고 다시 판각본에 교체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994년 제1교회가 90년사를 냈는데 이때 이렇게 계략지도, 읍성의 계략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양인동에서 시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번뇌를 이렇게 광주군청, 전남도청, 여기에 뭐 가명이다. 이게 그저 고증이 덜 된 상태로 막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 여기 한국군 수비대, 군대편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에 9번에 자리가 있었다. 여기가 옛날 수협 자리거든요. 지금 오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주차장 건물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광주 최초의 근대식 군대가 생겼던 곳이죠. 도대체 광주 시내를 선명하게 그린 뭔가 사진기는 없었는데 선명하게 그린 지도가 없을까? 라고 제가 영산강에 배가 들어오는 어떤 선명한 지도가 없을까 하고 증거를 찾다가 1985년에 서울대 안에 있는 규장각의 도서관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 지도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정보에 이렇게 선명하게 제공을 해주고 이런 한자가 무슨 글자인지까지도 제공을 한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주 지도를 이렇게 촬영을 한 김에 광주 지도를 하나를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지도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는 굉장히 큰 카메라, 사진관에서 찍은 둘러쓴 카메라로 두 판을 찍었는데 나주하고 광주 지도를 찍어서 크게 확대해 놓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부터 제가 이 건물들을 전부 찾아보려는 욕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객사 그리고 동원 그리고 옥터 창고 읍창 되게 이런 정도를 찾고는 아직 정확하니 그렇게 집원에다가 표기를 지금 한 곳을 찾지를 못해서 다만 이제 사대문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사대문이 지는 현대 지도에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 자리하고 이 방향이나 뭔가 이상해요. 잘 안 맞아요. 우리 광주 지도를 그릴 때 우리 보통 지도에서는 항상 위쪽을 북쪽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을 위로 하고 북쪽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이 호남 지방의 군현 지도가 1872년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당시에 만든 490장의 군현 지도 중에서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원 지도하고 함께. 그런데 이 안에 거의 33채의 사대문을 포함해서 되는 이 건물들을 이치를 이렇게 상세히 그렸다고 하면은 그 뒤에 누군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지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현재 어떤 건물이 지금 여기 건물에 이것이었다 라고 전부 다 그 이치를 제금루는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도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제금루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객사하고 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나주에 가면 정수루라는 건물이 지금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정수루와 같은 제금루는 우리 광주에 어디였을까? 제가 이제 추정해 현재 해안하고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제금루 문이었지 않느냐. 객사와
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의 문,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광주 백년사를 처음에 일반 도서로 만든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해운 박선홍 선생께서 여기에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내온 이 강주상이 1979년 12.15에 이와 같이 제가 찍어왔던 이 지도를 이미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도까지 이렇게 그린 문헌을 찾게 됐습니다. 이미 70년대 후반에 누군가가 규장각에 가가지고 이 사진들을 모다 찍었구나. 그 도대체 누구일까? 신문사 기자일까? 봤더니 우리 후편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고 김정호 선생께서 규장각에 있는 도서실 근무한 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찍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전남의 엣지도란 지도첩을 만들었는데 슬라이드 사진으로, 그 사진은 선명하지 않지만은 기본 자료를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진은 광주공원에서 지금 그 큰 장을 내려다보고 이거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 여기 굴뚝이 서 있는 공장을 봤더니 이것이 광주 조명공장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수기동, 이 보니까 24번지 현재 제일 오피스텔 있는 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와집을 봤더니, 그렇다면 이것이 애사로운 건물로 안 보이는데 누문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1고등학교 여기 근방에 있던 절양루 별명으로 하는 공북루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0년대 중반에 우리 광주의 이것을 막 발굴하기 시작하고, 시내에서 제가 규장각에서 가는 지도도 그 전일빌딩에서 전시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시청에 당시에 파견된 유영국 박사가 이 손에 잡히는 광주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자료집을 만들면서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적 자료를 보고 광주의 옛날 도로망들을 다 이렇게 지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읍성 이렇게, 여기 지명은 제가 써 넣었습니다. 여기가 구역, 지금 동부 소방서가 있는데 경양박수 원래의 크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30년대 매립을 이만큼 하고, 여기 남은 거 60년대 후반에 다 매립되고 시청, 그리고 60년대 역시 후반에 광주 현재 여기 중흥동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이곳을 중심으로 광주가 새로운 시가지로 커진 것은 1920년대입니다. 1922년에 광주역이 생깁니다. 광주 송정역은 1914년에 완전히 뚫려 개통이 되고, 22년에 광주역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광주 시내로 기차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새로운 광주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시의 가로망이 이렇게 방사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에 이미 광주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이러한 플랜을 짰더라고요. 그것을 광복 이후에 60년대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에 잡히는 그런 책자에 이와 같이 모형도를 만들어 놔서 광주 읍성의 모습을 좀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서 광주의 그 복습이랄까, 읍성 안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하모당은 현재 지번으로는 금남로 1가 12번지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현재 이 건물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건물의 집터를 여기에다 지금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모당 앞에 문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이 광주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현수 선생이 무등산 일대의 산지 지형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만들면서 이 수작업으로 했다고 그래요. 광주천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극락강으로 이렇게 합류되는. 그럼 우리 광주시가지는 지금 여기에 자리 잡고 있겠죠. 자,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호남 정명이라고 그래요. 해서 1970년대 광주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 광주는 상수도를 이것을 관통을 시켜가지고 토목공사의 힘이죠. 해서 화순의 너릿재 밑을 파가지고 길도 내고 수도관도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현재는 제6수원지인 그 주화목 물까지도 지금 광주에 일부 들어오고 이 물은 뭐 목포까지 지금 가고 있죠. 주로 우리 광주에 먹는 물은 동복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의 이 위치를 보면은 지금 이 광주시가지가 북, 동, 서, 남으로 봤을 때 이 남동쪽에가 무등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광주의 북쪽에 배산이 된 것이 아니라 남동쪽에가 배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주도, 광주도. 그러나 한성은 삼각산이 북쪽으로 가려져 있죠. 대개 보면 배산임수는 북쪽을 가려주는, 북한의 바람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광주는 남동쪽에, 그래서 이렇게 북서쪽이 터져 있다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터져 있어. 그러면은 이 북서쪽이 터져 있는데 북쪽에서 오는 찬 바람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 중에 여기가 남동쪽에 배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좌측으로 가려주는 울타리 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선 등성이가 이 자총령이 바로 광주 화순에서 사직공원에서 선거산 강주공원으로 양동의 제봉산까지 가는 나지막한 구릉이 그래도 그것이 1차적인 크게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광주 읍성과 광주 현지 시가지가 자리 잡았지 않나. 유동에 있는 비보숲은 그 숲쟁이를 가지고 완전히 차단을 시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 그 같은 비보숲을 정신적으로 또 거기에 십신사지라는 것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보호장치로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풍수의 비보 풍수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족하면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세면 덜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벽한 땅은 없다. 부족한 것을 잘 더듬어서 보호를 하면서 그 땅을 쓸만한 땅으로 만든다. 이런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한국 풍수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광주 시가지의 전경을 오래된 사진, 대개 이 전경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지금 현재 전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요. 여기가 광주교입니다. 광주교고, 여기 아까 실공장 있죠? 실공장 보이죠? 실공장. 그리고 저쪽 끝털이 여기 보입니다. 이 다리가 현재 불로동 다리 부동교의 위쪽에 살짝 더 상류 쪽에 있었던 일명 노지다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노지다리라는 말을 누가 처음에 썼는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다만 오영묵이라는 사람이 지도군 총세록을 만드는데 광주에 관찰사를 만나러 오는 기행문이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은 뭐라고 써놨냐면 운교라고 써놨습니다. 야, 구름 운자, 운교다. 이렇게 무지개마이로 구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둥그렇다. 이렇게 구름. 그래 구름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리 이름 중에 광주 사람들이 좀 희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른 다리 이름이 있어요. 배고픈 다리다고. 본류에 놓고 증신사천에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을 홍림교라고 무지개 홍자 무지개마이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 반듯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배부른 다리도 있어요. 하나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홍해식으로 된 무지개 방향의 다리는 배가 불렀다. 밑에는 반대로 잠수교마이로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꺼졌다 해서 배고픈 다리로 불렀고 그것을 한자로 옮기면서 무지개 홍자를 써서 홍림교라고 정했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지명편에서 설명할 내용의 추정입니다. 조금 학교편에서 보일 수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광주 최초의 학교인 사마교 서석초등학교가 처음에 생긴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더 시내 쪽으로 가까이 보게끔 하는데 여기에 다리가 보이죠.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죠. 보이고 이 일대에 시가지 어딘가는 성이 어딘가가 지금 여기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성이 어딘가 지금 관찰해서 확대경으로 보면은 지금 보일 것입니다. 대개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넘어오면서 광주의 좌청룡 일대의 높은 고지에서 시내 쪽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주교입니다. 공원다리. 그러니까 광주 공원에서 바로 좀 가까이 내려다보고 뒤에 산 봉우리들이 쭉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강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장 있고 이거 아까 봤던 굴뚝 보이죠? 더 가까이 본 모습. 광주교 랜드마크입니다. 이 시장 처음에 이랬습니다. 광주교가 길이가 처음에 200m였다고 합니다. 그 다리만 놓이는 구간이 100m. 나무다리로 이렇게 처음에 났어요. 아마 이것이 아까 실공장 이때로 이렇게 추정. 자, 그 뒤의 모습으로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장옥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교입니다. 자, 이 사진은 살피기 어려운 사진이었습니다. 이 광주에 서문으로 들어온 사진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아까 그 노지다리나 그 운교라고 불리는 광주의 그 구름다리, 그런 그 흙다리. 우리 한평을 학다리라 한 것이 원래 흙다리라 하겠죠? 토기, 흙으로, 나무로 만든 다리. 그러니까 광주의 최초의 다리라 한 것은 결국 운교, 그같이 흙다리로 만든 것이었겠죠. 시내로 들어온, 서문으로 들어온. 그 서문으로 들어온 다리에서 딱 서문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 다행히 이 설명에 서문 밖의 모습이다. 서문에서 광주 시내 충정로 콜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체국에서 블루동원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직공원 쪽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이 광주시청에 뭔가 지금 그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이탈리아 어떤 작가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점검도 해가지고 자, 광주시청의 건물 중에 제일 앞머리 있는 것이 의회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고동같이 있는 게 대회의실이고. 자, 의회를 왜 앞에다 뒀을까요? 배치를 할 때. 국회나 시의회가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행정관청이나 사법관청을 감시하라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주시 의원들도 첫 번째 할 일은 강주시장을 비롯해서 강주시청에서 일을 바르게 한가 틀리게 한가를 감시하도록 보내는 것이죠. 동구청, 광주가 구를 2개로 쪼갠 것이 1970년대입니다. 73년에 동구석으로 쪼갰습니다. 자, 이때 이 동구청사 금남 빌딩이라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동구청이 최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에 거기가 강주기계공고가 있었죠. 금남로 시대에서 서석동 시대로 동구청이 올라가는데 하도 이 KTX 건물이 뒤에 높게 올라가니까 동쪽을 가리면서 동구청, 다른 방향에서 본 동구청 5거리, 6거리 일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서구릉금은 어디에 생겼는가? 73년에 인동에 있다가 그 뒤에 농성동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때 농성동에 서구청이 들어간 것은 전남지방 공무원 교육원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현재 지금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농성동에 굉장히 많은 관청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의 행정 중심지예요. 자, 농성동이라는 이름이 이전에는 농성보에서 따왔다. 그런데 농업기관이 일제 때 들어서면서 농성정이라는 이름을 썼다. 자, 새로 지은 서구청의 모습입니다. 자, 의회가 이렇게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자, 북구청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1980년대. 처음에 북구청 초기의 모습인데 원래 이 전남대학 쪽에 북구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중동 쪽에가 원래 초창기 시작할 때 있다가 청사를 전남대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붙여서 영목농 시대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1990년대 중반에 직화시의 이름은 광역시 이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광주 남구청이 발족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남구청이 여기 봉선동에 그 저수지 매립터로 들어갔더라고요. 현재는 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환희백화점이 이렇게 크게 백화점을 확장해갖고 외곽 쪽으로 옮기려고 한 건물인데 일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갖다가 남구청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여기 입주해 있습니다. 이제 동사무 시대로 가죠. 동사무소. 이렇게 동사무소도 봉선 이동 행정 동사무소가 이렇게 크게 생기고 여기에 이제 도서관까지 같이 대이동 시절에 있었던 광주군청 청사 건물입니다. 이것이 광주부청이 만들어지면서 광주부가 1930년대 이제 승격이 되면서 35년에 설치할 때 이것을 광산군청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광산군청. 광주 시내에 이렇게 광주시라는 행정구역이 있고 변두리를 광산군이라는 화정동이나 이런 데를 광산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시대 때는. 이때 광산군청이 이제 쓰다가 1937년에 송정면이 송정읍으로 이제 승격이 되고 광복 이후에 이제 청사를 현재 송정읍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1950년에 광산구청 개청할 때의 송정시가지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에 신축한 광산구청 모습입니다. 현재 세대 가구수로서 5개 구 중에 북구가 가장 수치가 높지만 앞으로 광산구가 강주의 문호인 공항도 있지만은 KTX 정류장이 거기에
정거장이 있죠. 물론 1914년에 호남선이 완전 개통될 때 이미 그 문호 역할을 했지만 지금 더욱더 강화되어 있죠. 거기다가 무안공항까지, 광주공항까지 무안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송정시가지가 크게 발전하리라고 봐요. 이 행정동사무소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다는 사실을 대개 시민들이 잘 몰라요. 행정동은 편의상 이렇게 키웠다 늘렸다 합병을 했다 하는데 우리 지번상 지적 공부에 법정동으로, 즉 주소로 남아있는 것은 쉽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금남로 일가동이라는 법정동이 있어요. 충장동에 18개의 법정동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그런데요, 화정동을 보면은 법정동이 화정동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사무소는 4개나 있어요. 광주 시내에서 4개가 있는 것은 유일해요. 그런데 중흥동도 지대가 넓고 그래서 중흥 1동, 중흥 2동, 중흥 3동 이렇게 3개의 동사무소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인구수가 줄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현재 중흥 2동과 3동을 합병을 했어요. 행정동사무소 하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중흥 2동과 3동을 합병을 해가지고 중흥동사무소라고 만들었어요. 중흥동. 그거 얼마 안 돼요. 금년에 바꿨어요. 그런데 중흥 1동 동사무소가 존재를 해요. 시민들에게 혼란이 좀 있겠죠. 자, 중흥동사무소가 있고 중흥 1동 동사무소가 있다. 우리 양동도 마찬가지예요. 양동도 2동과 3동이 합병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있는 여기 이 자리에 행정동사무소는 광산동은 서남동사무소에서 또 관할을 해요. 충장동사무소 관할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민등록상 현재 이 광산동 안에 법정동 안에 41세대 58명인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이 공동화되어 가지고 실제 거주자들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두리로 다 가고. 이전에 60, 70년대는 시내가 빽빽하게 다 사람이 많이 살아서 심지어 1960년대 후반에 서석국민학교에 전체 재학생이 10,000명이 넘었어요. 동사무소에 이 동장, 그 직급이 대개 3관이에요. 5급 정도. 그런데 이 동구 충장동의 급수는 잘 모르겠지만 수안동이라고 썼어요. 수안동, 광산구 수안동에 그 행정동사무소에 관할할 인원이 8만 명이 넘은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7만 명대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이 뽑지만은 선거를 좀 통한다고 그래요. 주민들 선거를 통한 것을 반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5급이 아니라 4급이 나갔다고 본 것 같아요. 현재도 그런다고 같아요. 수안동이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강주의 신흥 시가지대 동사무소가 웬만한 담양군의 인구가 4만 명 정도인데 군청의 인구의 2배예요. 2배. 동장에 관할한 인구가. 이 충장동이라고 해봤자 동사무소에 법정동이나 뭐 세금을 받는 많은 가게를 있지만은 실제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광주의 심장인 충장동사무소 9월 4일 날 가봤더니 데이터를 받았어요.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와서 4,336세대에 5,471명이 거주하는데 한 집에 한 명 정도 조금 1점 몇 명 정도밖에 안 사는 거예요. 거의 독거 집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옛날 읍성 안에 지금 현재. 그러면 충장동사무소의 인구가 그래도 이 정도 많은 것은 막 대인동도 충장동사무소예요. 장동도 충장동사무소에 관할해버려요.
그러면 읍성 안에만 몇 명이 사는가? 조선시대 읍성 안에만 충주양 동사무소에서 산출한 결과로 봐서는 497세대에 741명이 살아요. 여기 있는 광산동 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910년에 민적 조사를 해놓고 봤더니 206호에 838명이 거주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 사람보다 더 실제 거주한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만 낮에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10년대보다 더 적다. 이것이야말로 도시 공동화 현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지도 몇 장을 보면서 마치죠. 광주 1900년대 광주군의 면의 행정구역이 나타나는 선, 경계선이 나오는 면단위 이름입니다. 한가운데 보이는 여기가 시내인데 여기에 화정동 일대가 군분면이다. 나중에 이것들이 모두 다 합산될 때 금남면이라는 이름이 또 생겼어요. 광주 상공회의소란 그 화정동 그 나간데 서석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또 그 뭐 대건 신학대학에 옛날에 있던 카톨릭 대학 뭐 있는 데 있죠. 교육청. 심지어 광천동 터미널. 거기까지가 화정동인데 조선시대 때 면 이름이 군분면이다. 1920년대 광주군 시대. 보통 군이에요. 광주도 20년대까지 광주군이에요. 이게 민적 자료입니다. 1910년대 206호에 838명이에요. 그리고 이 206호에 신분이 다 나왔어요. 관공리가 49호, 성 안에 양반이 집이 2집, 그리고 장사한 집이 52집, 농사짓는 사람 집이 40집, 일상으로 일용노동자 집이 68호, 뭐 이런 식으로 10년대 벌써 직업별로 조사를 한대.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 정조가 전국의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이것이 호구총수란 책이에요. 이 책에 전국에 최초로 마을 이름들이 다 나오고 물론 집과 그런 사람의 인구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와요. 15세기에도. 그리고 여지도서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마을 이름들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석볼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마을 이름이 그 마을에 해당되는 면에 해당되는 온호, 수, 인구수가 남자, 여자로 또 분류해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광주. 현재 행정구역 500제곱킬로미터로 인구수를 제가 다 면적별로 환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1759년 여지도서로부터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신정여지승남이랄지 또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갖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면별로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산출을 해가지고 18세기 중반에 현재 행정구역 안에 광주 인구수가 37,900명 정도 되었어요. 여기서 10만 명에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1910년 내 9만 명입니다. 9만 명. 자, 여기서 2배로 늘어난 시기 20만 명대가 1944년대. 그리고 다시 50만 명대로 이렇게 간 것이 1960년대로 70년대 이렇게 광산군까지 다 포함될 때. 그러면 이전에 광산군이나 송정읍을 합산하지 않을 때 50만 명은 언제였느냐? 70년대라니까요. 그것까지 합쳤을 때가 62만 명이고 이렇게 광주 시내만
광산군 송정을 합산하지 않은 수치로 보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 광주 부 광복천에 8만 2천 명이었고, 현재 목포시의 땅은 강주 땅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구역의 면적이. 그런데 23만 명 정도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1930년대로 40년대로 넘어오면서 목포는 6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국 6대 도시라고 했거든요. 근자에 목포가 구역을 넓혀서겠다. 그래서 신안군을, 무안군을 막 무조건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정구역으로 보면 10만이 돌파할 때가 46년, 20만 돌파할 때가 57년, 여기서 10만이 더 늘어날 때가 불과 2, 3년밖에 안 걸려요. 이 시대를 베이비 붐이라고 그럽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노인 학교도 시험 보고 가야 돼, 우리는 지금. 우리의 후배인 30년 후가 제2의 베이비 붐 세대를 맞이합니다. 그 파장이 이렇게 또 가거든요. 30년 후배들이 2차 베이비 붐 세대를 약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제 현재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00만이 넘는 85년 광산군까지 다 합친, 송정까지 합칠 때가 100만. 그리고 2014년에 강주는 147만 8,204명으로 최정점에 이르고 감소 추세입니다. 벌써 10년째 인구가 옛날 도시기의 강주 책을 보면은 강주 인구가 금세 200만 명이 되었다. 현재쯤 200만 명이 되어 있다. 300만 명까지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게 발전을 할 줄 알았어요. 비대해질 줄 알았어, 다.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해동여지도라고. 이런 지도에도 조금씩 다르지만은 광주의 면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고, 심지어 여기 서창을 또 남창이라고도 적어져 있어요. 이런 지도도 대동여지도 만들 때 상당히 기여를 했다. 신경준의 이 해동여지도도 가치가 출중해서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산자가 이 광주를 필사본으로 그리면서, 동요도를 그리면서 여기다가 고읍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냇가를 보면, 이 지도를 보면 냇가의 건너편이에요. 여기다 고읍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고읍이라고. 최초로 고읍이라고 표기된 지도. 여기 공수, 기례가 합쳐가지고 수기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면 이름이나 동 이름을 합자로 해서 만든 것이 1914년에 제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자를 해가지고. 자, 1811년에 무등산의 동쪽에 규남 하백원이라는 사람, 그 일대에 이런 동국전도락에서 이미 조선시대 때 학자들은 자기 집에 벽작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직접 그리고, 서예 붓글씨 연습만 한 것이 아니라 지도 뺏기는 사업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강주란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경기도에 있는 강주하고 지금도 헷갈려요. 제가 검색을 지금 하면은, 광주가 경기도 것이 더 많이 뜨게 돼 있다니까요. 앞으로 좀 지나면 수도권의 인구가 늘기 때문에, 하남에 있는 풍남 토성에 있는 그 광주, 백제 때 광주가 광역시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화성시가 지금 100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경기도에. 광주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이 중국의 하남성에 보면 광주라는, 어떻게 지형도 똑같이 이쪽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남동쪽에 하는 광주가 있더라 하고 청나라 시대 때 만든 지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광주라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광주의 기원이 뭐냐 하고 광지주라고, 여기에 이색이 광지주라고 했다. 한글 갖고 이것을 빛고울이다 해갖고 빛고울이다고 이제 한글 표기로 하면서, 빛고울인가? 그러면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풀었는가? 여기 보니까
라이트 시티라겠는가, 선라이트 시티라겠는가. 최근에 광양이 선샤인 시티를 적극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이트 시티인가, 브릴리언트 시티인가, 광주라는 뜻을 영어로 새겨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지, 무주, 이렇게 광자에도 10가지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고장이라고 할 것인가. 무등산에 무등이라는 이름이 광주의 별명인데 도대체 무등산은 왜 무등산일까? 돌이 무수히 박혀 있어서 무등산일까? 무덤같이 이렇게 무덤같이 번번해서 동음산이니까 무등산인가? 우리나라 산의 특징은 무덤같이 무덤덤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좁깃좁깃한 사람은 별산이나 성산이나 또는 금강산이나 올추산이나 이렇게 화성인 산은 별로 없어요. 지형 형태다. 우리 광주 행정구역 안에서 가장 직급이 높고 가장 큰 행정타운은 현재는 치평동에 광주시청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첨단지구에 있는 이 정부 합동청사에 가보시면은 제주까지 가나라는, 전라북도의 제주까지 가나란 국세청장이 있어요. 광주지방 국세청장. 그리고 시청 옆에 가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제주, 전라북도까지 우리 모든 수계를 관할한. 여기 가니까 또 조달청이 있더라고요. 정부 산하 합동단체 호남권의 모든 행정기관이 여기에 다 이 합동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광주 치초란 책을 부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도심에 옛날에 도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구시립이 그러고 신도심이라는 상무지구라는 치평동의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중심. 그래서 현재 두 핵으로 이렇게 조성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상가도 점점 빈가게가 생기고 이쪽은 송정면까지 이렇게 도로가 이제 크게 트임으로써 광주는 서진을 한다고 해요. 서진. 이쪽. 그런데다가 여기에 빗그린 산단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한편적으로 커지고, 나중에 이쪽으로는 지금 에너지밸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대촌이 시각이 변화합니다. 한편 북쪽도 또 서울이라는 세력이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다만 여기는 지형상으로 무등산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1980년도에 후반으로 광주 영역이 정해진 이후에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광주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광주의 근대 위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포도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삭하게 알도록 같이 노력하시길 감사합니다.